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 ETF 운용본부장 이경준입니다. 오늘 저 청년분들을 위한 ETF 투자 전략, 그리고 근데 구체적인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필요한 인사이트, 그런 인사이트 위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좀 우울하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이름이 적자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포럼 자료를 준비하면서 통계청 자료를 보는데 생애 주기 재무 관점에서 이제 평균적인 한국인들은 적자 인생을 산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경영학 언어로 표현하면 적자 상품, 적자 사업 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그 국민 이전 계정이라고 하는 통계청 정보입니다. 저희가 보통 그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가 28살 일하는 시절부터 은퇴하는 시절에 발생된 서플러스 흑자 잉여금을 가지고 연금에 투자를 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한다,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요, 그 한국인의 인생에 투입된 비용과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관점으로 저 표를 0세부터 보게 되면은 0세부터 한 20살 초반 이때까지 적자가, 대규모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저 면적 정도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한 4억에서 5억 정도 수치가 발생을 하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살쯤에 이게 하이크를 위로 착 치솟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여기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저희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16세쯤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아마 학원을 제일 많이 가나 봐요. 그러니까 학원이 제일 많이 가니까 그때 이제 비용이 팍 튀어 올라가면서 그 뒤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육비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통계가 좀 안타까운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가 애를 한 명 낳으면, 아이를 한 명 낳으면 현재 기준, 통계 기준으로 보면 한 마이너스 4억에서 5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애 하나를 낳으면 한 마이너스 4억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벌어들이는 돈의 흑자의 영역, 저희가 노후까지 감안해서 써야 되는 돈의 흑자의 흐름을 보면 저 면적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애 하나를 키우니까 2억 5천에 하면 저기 5억 정도 되니까 애 하나를 간신히 키울 정도의 우리가 돈을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 애 하나를 그렇게 키웠다 라고 하면 뭐 약간의 이제 숫자적인 차이는 존재를 하겠지만 은퇴하시고 얼마 안 되면 돈이 다 없어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민층으로 가실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애 하나를 낳으면 지금 청년들이 애 하나를 낳으면 빈민층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통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인당 적자 규모가 저기 맨 파란색 아래가 이제 2010년이고요. 2020년까지 딱 보시면 교육비 증가가 엄청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돈 번 거는 얼마 안 되고요. 더 무서운 거는 저희의 평균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적자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한계는 있는데 돈 나갈 구멍은 많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가 예상이 된다. 따라서 지금 한국 청년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시장의 논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잘 발달된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을 해서 지금 한국인은 적자 사업 부서, 적자 상품이기 때문에 결혼 포기, 저출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재무적인 시야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든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그 스페인군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아즈텍이니 마야니 이런 문명을 없애면서 대규모 인종의 감소가 일어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난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군에 의해서 발생된 원주민의 인구의 감소나 한국 사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인구의 감소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라고 볼 게 아니라 저희 조용한 사직이라는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용히 퀴트한다는 조용한 사직처럼 지금 저희가 직면한 문제는 뭔가 조용한 학살,
조용한 제노사이드, 콰이어트 매서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율 0.6, 이 정도 숫자라는 것은 뭐 이런 현상을 저는 의미한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투자 전문가로서 이 문제에 이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저 투자 수익률 상승이란 부분일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양육비, 교육비의 증가, 인플레이션, 수명의 증가 이런 건 어떻게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어떤 적자 확대의 요소일 텐데요. 자, 적자 축소 요인 중에 소득 증가 너무 어려운 문제고, 소비 감소 정말 어려운 문제고, 정년 증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법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수익률 상승 역시 저 적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해서 제가 오늘 시간을 할애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재무 퇴직 라이프 사이클 투자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인생에서 투자란 뭐냐라고 정의를 저희가 해보면, 저희가 이제 지금 청년분들이죠. 이제 교육 과정을 종료한 어떤 사회인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휴먼 캐피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좀 아래 왼쪽 표를 보시면 시작점에 저기 이제 휴먼 캐피탈로 해서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 한국 인간은 휴먼 캐피탈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노화가 됨에 따라서 그 능력을 이제 잃어가는 거죠. 대신 그 휴먼 캐피탈이 감소되는 것이 이제 파이낸셜 캐피탈, 그러니까 저희의 임금이나 사업 소득의 형태로 파이낸셜 캐피탈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전체의 부가 증가되는, 파이낸셜 캐피탈이 쭉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뭐냐, 여러분들 한국 청년들이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란 뭐냐, 재무적인 관점에서 내가 앞으로 먹고 살 휴먼 캐피탈을 키우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휴먼 캐피탈에서 파이낸셜 캐피탈로 이 바뀌는 효율은 사람마다 다르죠. 비슷한 근무를 하더라도 이제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죠. 업종이나 뭐 이런 직장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그런 효율, 취직이나 어떤 진로 이런 것들은 어떤 전환 효율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캐피탈의 그로스, 바로 저 부분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결국에 저 토탈 웰페어가 증가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어떤 목적 투자다라고 재무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인생이란 무엇이냐라는 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인적 자본이 금융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어떤 그 효율과 금융 자본의 수익률이 높아야 저 기울기 확 올라가면서 토탈 웰스가 증가될 거잖아요. 그 간의 함수 관계가 바로 인생이다라고 저희는 재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라이프타임 어드바이스 CFA에서 나온 이제 이론인데요. 이제 저기에 있는 수식을 풀면은 최적의 위험자산 투자를 하는 그 퍼센티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인데, 좀 어려워 보이지만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제가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식의 함의를 잠깐 바라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휴먼 캐피탈이 이제 파이낸셜 캐피탈로 전환되는 과정이 일단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파이낸셜 캐피탈을 이제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투자의 방법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 보험이고요. 하나가 asset allocation, 금융 투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휴먼 캐피탈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파이낸셜 캐피탈의 투자의 방향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께서 지금은 한국의 청년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저하되고 있는, 뭐 일본보다는 낮아졌죠, 한국에 살고 있다면 그 한국의 파이낸셜 캐피탈 투자를 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휴먼 캐피탈은 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투자해라, 이런 뜻인 거고요. 여러분의 직업이 뭐 요즘 잘 나가는 AI나 IT 업종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AI 산업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IT 업종에 투자해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반대로 스타트업에 종사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약간은 베팅이 들어간 직장이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좀 안정된 자산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프리랜서 분들은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이지 않으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라 라는 식으로 휴먼 캐피탈의 특성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 캐시플로우의 특성이 어떻냐에 따라서 파이낸셜 캐피탈의 선택을 고려해라 라는 의미를, 한 가지 중요한 함의를 저 수식은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라이프 혹시 샤르트르의
인생이란 벌스,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스테이터스를 두 가지로 나누면 죽은 상태와 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에서도 죽은 상태와 산 상태를 나눠서 이제 그분의 재무 상태를 분석을 하는데, 만약에 잠시 요 아래 제가 수식을 써놨는데, 일단 사망 시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망이란 거는 우리가 평균적인 수명에 살면 이제 평균에 떨어지는 거지만 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남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어떤 확률적인 사건이 이제 사망인데요. 그 사망에 내가 사망 시에는 내 남은 계좌, 자산,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금이 나오겠죠. 그거를 죽은 상태의 금융자산이라고 하고요. 산 상태에서의 어떤 자산은 내가 가진 지금 이제 앞으로 만들어낼 그 휴먼 캐피탈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와 금융자산의 어떤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금융자산이란 거는 제가 가진 현재의 현금과 앞으로 들어올 임금, 그리고 투자소득, 이 안에는 다양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먹고 살 때 쓰는 비용까지 감안된 최종 넷 잉여가 미래의 금융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소득과 소비의 어떤 그 함수 관계를 설명하는 수식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청년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인생이란 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일찍 너무 오래 살면 오래 사는 것도 문제다. 일찍 죽으면 일찍 사는 것도 문제구나. 라고 해서 그런 장수 리스크, 오래 살 리스크죠. 내가 평균보다 오래 살 리스크.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는 종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 수식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SL 계정, 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그래서 결국에는 임금을 상승시키는 방법,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임금을 상승시키는 거, 그리고 소비를 줄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소득을 증대를 하는 거니, 저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미래의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추정했을 때 우리의 투자 소득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투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제가 풀어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학생분들이 오는 세미나인 줄 알고 이제 퀴즈 하나 살짝 준비를 했었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 이제 라이프 사이클 이론에 포함되지 못한 재무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인생의 문제는 뭘까라는 게 문제입니다. 힌트는 누구와 땡땡하는 건데 혹시 아시나요? 결혼이죠. 이게 이제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막 모여서 만든 이론인데, 이 결혼만은 금융적으로 해석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혹은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혼을 했을 때 비용은 어떻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그 문제도 포함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우리의 라이프 타임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수식하나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국 청년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하셔도 이 문제를 못 푼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이건 시뮬레이션 문제라고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수학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근데 문제는 이거 못 푸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동산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 비용 때문에 여기 보시면 수식에 이 비용, 부동산의 주거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투자할 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보험 가입할 돈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으니까 수식이 성립이 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주거 비용 때문에 이제 이런 자산 관리의 이론적인 문제가 한국에서는 워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 고객분들 만날 때 있지만 고객분들이 이제 이 자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솔루션을 막 여러 가지 요소, 이 한국 청년의 기준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요 표 혹시 산업공학과 출신 분들은 알 텐데, 솔버에서 나오는 solver cannot find the feasible solution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 없다, 해를 찾을 수 없다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시 말해서 자산 배분의 자산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 한국적 상황은 노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청년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이번 생애는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인의 멸종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멸종 문제가 한국 청년들의 되게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문제, 부동산의 가격의 과도한 문제가 저는 좀 안타까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부동산의 가격 유지, 상승을 통한 이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우리의 그 금융 시스템, 은행이나 이런 데들의 다양한 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굉장한 이득이 존재하는데요. 그 이득과 한국인의 인종적 멸종과 교환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청년 문제에 대한 이 인터넷 뉴스 같은 게 딱 뜨면 댓글에 보시면 야, 이 약해 빠진 청년 세대들 막 하면서 약간 꼰대라고 하는 요즘 꼰대라는 표현들이 이게 댓글에 막 붙게 되는데 그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봤을 때 지금의 청년들이 이게 야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너네들이 너무 의지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위 기성세대 분들이 대단한 건 뭐냐면 위로는 노부모를 봉양을 하고 아래로는 아이들을 키우는 그 역할을 다 하셨거든요. 그 기성세대들이 과연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가라는 것도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 해서 제가 KB 금융그룹에서 나온 이제 2023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의 사용은 방금 센터장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 한번 보면 KB 부자 보고서에 딱 보면 과연 우리 부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라고 하면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요. 종잣돈이랑 아파트입니다. 아까도 뭐 종잣돈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리포트를 보면은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지금 부자들이니까 좀 나이 드신 옛날 분들, 그 옛날 분들은 한 평균적으로 한 7억 정도를 40세에서 42세에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약간 이제 보고서를 분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 3, 4억 정도를 이제 아파트에 저기 종잣돈을 모으시면 첫 번째로 저기 보시면 1위에 거주용 주택이 딱 있었으니까 100억 부자, 50억 부자, 뭐 100억 이상 부자를 다 상관없이 돈을 모으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내 집 마련입니다. 집을 사시는 거예요. 네. 집을 산 다음에 그 집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오르면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현금을 만든 다음에 갭 투자를 또 하시는 거예요. 저기 두 번째 거주용 외 아파트를 또 사시죠. 그 다음에 가격이 또 오르니까 대출을 또 받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재건축 아파트를 또 사시는 또 계속 부동산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종잣돈을 마련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지금 기성세대, 부자들이라고 하시는 일반 기성세대 분들은 본질적으로 첫 번째 그 거주용 주택을 살 수 있었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부의 시작. 그리고 그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거죠. 따라서 한국은 부동산이 부의 핵심 성장추입니다. ETF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 KB 부자 보고서에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이 세 가지 성장 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잣돈을 만드는 거죠. 종잣돈을 만들어서 잉여자금으로 주택을 구매를 합니다. 그 주택이 부채 활용, 적극적으로 또 부채를 만들어서 또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을 자산 배분 전략으로 금융에서 부동산 자산을 또 이동했다. 또 부동산을 사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인생의 흑자가 가능했는가. 오르는 자산에 부채를 가지고 투자했구나. 오르는 상승하는 자산에 레버리지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구나라는 지혜를 저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한국 지금 저희 한국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이분들은 잉여자금이 8,800만 원 정도의 잉여자금이 생기셨다잖아요, 연에. 근데 아까 표에 보시면 평균적인 투자자분들 그 한국 투자자들 평균 잉여자금이 한 3천만, 2천 몇백만 원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잉여자금은 낮아졌는데 지금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배수를 보면 11.7배입니다.
이 부자들이 아까 KB 부자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부자 보고서들이 집을 사실 때는 2009년, 2000년대쯤이실 거잖아요. 한 소득의 PIR 한 3이나 4 정도, 뭐 정확한 숫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외벌이로 돈을 벌어서 집 살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구당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벌이가 많으시잖아요. 맞벌이 소득으로 집 살려고 해도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다, 환경이다 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성세대가 부를 축적했던 그 방법론 대로 청년들한테 강요를 하면 청년들을 절대 못 쫓아온다는 거죠. 왜 너네 못해? 못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ETF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ETF는 이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져 있는 일종의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 계좌만 보유하고 계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실시간 가격, 한국의 시간 장중에 거래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인데요. 뭐 장점으로는 모든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돼 있다. 투명하다. 그리고 뭐 이게 보수가 굉장히 다른 금융 상품 비해서 굉장히 싸고요. 뭐 그 종목 토론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종목 토론방에 물어보면 다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그런 재미있는 특징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 140조 시장으로 한 840개 종목을 상장이 돼 있어서 한국 시간 장중에 전 세계 어떤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ETF를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이제 투자자분들, 저희가 아까 배웠잖아요. 기성세대 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오르는 자산에 부채 투자한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보면 ETF에는 레버리지 ETF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레버리지 ETF는 이제 여유 자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장기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또 있는데요. 이게 TQQQ랑 속스를 현상입니다. 저희 ETF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현상을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3배 레버리지, 나스닥 3배 레버리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 투자자분들이. 물론 여기에 투자를 안 하시는 한국 청년층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코인 투자하실 거예요, 아마. ETF에서는 이거 투자하시지만 코인에 투자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청년분들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오르는 자산에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나스닥이 뭐 저런 모습을 보여왔던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아는 뭐 지금의 엔비디아를 대표하는 이 나스닥의 성장세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지금 투자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선택은 이런 나스닥 레버리지 혹은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이 맞다. 그거는 뭐 너무 또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청년분들한테 레버리지 ETF는 꽤 안전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원금보다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꽤 나쁘지 않은 투자인데 좀 3배는 조금 좀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나쁘지 않은 투자라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국 주식 레버리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휴먼 캐피탈 이론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저의 몸값, 저의 휴먼 캐피탈에 가장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은 내가 어느 경제 안에 살고 있느냐입니다. 한국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한국 경제 성장에 그 다음에 영향을 받고요. 어느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영향을 받을 텐데 지금 한국 청년들은 저기 국내 주까지 주거든요. 국내 주식이니까 한국 청년들의 휴먼 캐피탈은 저런 모양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는 몸값. 그러니까 저 휴먼 캐피탈을 아까 파이낸셜 캐피탈을 해지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에서는 나스닥 같은 걸 사야만이 반드시 해지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저런 휴먼 캐피탈을 가시는 분이 솔직히 뭐 예금매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인생에서 전혀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투자, 뭐 나스닥이나 이런 거에 투자가 뭐 제가 뭐 저기 써놨습니다. 이민을 갈 수 없다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투자 원칙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무조건 여윳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버티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장 써야 되는 돈으로 투자했다가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고요. 당연히 두 번째 원칙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가 두 번째일 것 같고요. 3배 레버리지, 저도 레버리지 ETF를 만들고 운용했던 사람인데요. 3배 레버리지가 가지는 어떤 변동성에 의한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셔도 2배까지만 하자.
이게 되게 중요한 원칙일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번 빠지는 이 구간을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빠지는 구간이 어쩔 수 없이 시장에는 존재하거든요. 이 시장에 이때 기회다. 이거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런 투자가 뭐 아까 우리 기성세대가 했던 상승하는 자산에 부채 투자하는 어떤 그런 거 일맥상통하지만 이런 투자를 했을 때의 심리 상태는 저 사진과 같은 심리 상태입니다. 제가 황야의 무법자의 결투 장면인데요. 하루하루가 저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투자 전략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ETF 전략 소개를 드리면요. 월배당 ETF 활용 전략입니다. 지금 청년분들이 지금 인생이 다이나믹하잖아요. 다이나믹하다 보면 지출이 되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장기 투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인생의 변동성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현금 유동성에 부족한 청년한테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상품이 월배당 ETF입니다. 이 월배당 ETF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오늘 사잖아요. 다음 달 배당 기준일에 배당을 받는 상품입니다. 근데 월로 12개월 매달 이제 월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갑작스럽게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던가 돈 써야 될 때가 있으면 그 이제 배당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밌는 효과가 있는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월배당 ETF들이 배당률이 10%씩 돼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커버드콜 전략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이게 가능해졌는데 아무래도 이 파생 상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높은 고배당률이 배당률이 높은 상품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산의 성장성이라던가 배당을 주고 또 원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금 유지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런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은 제가 학생들 세미나인 줄 알고 이제 이런 사진을 가져왔는데 포켓몬들입니다. 포켓몬들인데 내가 이제 일해서 버는 월급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포켓몬들을 육성을 해서 얘네들이 매달 현금 흐름을 벌어가지고 오는 그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나 대신 일해주는 일꾼을 육성하는 파이낸셜 캐피탈이잖아요. 대신 돈을 벌어주는 그런 일꾼을 키우는 개념으로 청년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포켓몬도 이 포켓몬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불 뿜는 애, 물 뿜는 애, 뭐 돌로 된 애 이렇게 있는데 ETF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뭐 미국 테크 탑 10이라고 하는 10% 배당을 주는 상품인데 저 종목의 기초 자산은 AI 산업주에 투자하는 뭐 테크주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가운데 있는 애는 배당을 많이 주는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세 번째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잘 배분함으로써 그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잘 컨트롤하면서 동시에 월배당을 가져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포켓몬을 키우는 것처럼 그 동물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이쁘게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월배당이 10%가 굉장히 스테빌리티하게 있거든요. 레이시오가 배당률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포켓몬이 진화하는 것처럼 얘를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역산을 해보면은 내가 1억 정도의 시가자산을 이런 월배당 ETF 투자하면 내가 예상되는 현금 흐름은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 월에 내가 얼마를 받겠구나. 그리고 뭐 2억이 모였으면 얼마, 3억이 모였으면 얼마. 그러니까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나요? 한국 사람이 필요한 월 비용이 3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3,600만 원이니까 대충 얘네들이 10%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둔다면 3억 6천, 그러니까 새해 전이죠. 뭐 세후로 하면 뭐 4억 정도 필요할 텐데 뭐 내가 4억 정도를 모으면 한국인이 노후 생활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모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4억이 될 때까지 저 포켓몬들을 열심히 잘 키워야지. 라는 마인드로 이런 월배당 ETF에 투자를 생각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의 특징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포켓몬처럼 이 피카츄, 이 포켓몬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잖아요. 피카츄와 지우의 관계는 믿고 끝까지 투자해주고 수량을 기계적으로 늘려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요. 이제 현금 흐름을 받게 되는데 그 현금 흐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재투자하는 그런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제가 상품에 대해서는 깊이 설명을 안 드리지만 인터넷에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맺은말 이제 하는데 Greater Fool Theory,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걸로 이제 맺은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비정상적인 자산 가격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 자산이 얼마에 있냐라는 게 페어 플라이스랑 상관없이 내 뒤에 누군가가 이걸 더 비싼 가격으로 사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좀 이렇게 설명할 때 뭐 많은 분들이 또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제가 아까 시작을 적자 인생이라고 하는 너무 어두운 이야기, 높은 확률로 여러분 청년들은 빈민이 될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빈민이 될 것이다, 좀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또 입장을, 그 시선을 살짝 바꿔서 보면 청년이 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쿠키뉴스에서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출산하면 1억 준다고, 아마 인천에서 1억을 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낳겠다 라고 나온 일러스트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결국에는 출산의 결정은 청년한테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의 청년분들이 어떤 시혜적인 어떤 정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들이 당당하게 이건 이렇게 해줘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 자료를 공부하면서 그러면 얼마 정도의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느냐, 얼마를 주면 애를 낳을래, 제가 살짝 계산을 해봤는데 3억 정도입니다. 3억 정도, 이게 한 의무교육기간에 걸쳐서 매달 얼마씩 해서 한 아이당 3억 정도를 주면 투자자분들이 아마 좀 생각을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이제 청년분들이 생각을 바꾸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산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문제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문제인데, 이 직방이라는 앱에서 이제 부동산의 보유 여부, 투자 의지에 대해서 이제 한 통계조사인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2030이 현재 부동산은 없지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제일 커요.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게 지금 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투자자분들, 부동산 오너들한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집을 저 2030들이 사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팔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분들이 이런 여론조사, 통계조사 하시면 부동산 안 사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뒤에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내가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빨리 팔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청년분들이 더 큰 부동산 바보는 되지 말자라는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이 2030 영끌에서 투자하신 그 현상은 이제 기성세대의 투자의 성공 스토리,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한 성공의 스토리 때문에 그걸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라 더 큰 부동산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이 필요하고요. 제 뒷분 강의가 아마 이 공공정책 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더 강한 목소리로 청년분들이 더 좋은 위치에 더 저렴한 가격에 공공주택에 요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요, 그때 이제 ETF 투자를 이제 고민을 하시면 성공적인 노후와 어떤 안락한 라이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